생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가 딱히 이제 뭐 하나의 뭐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질적 기반을 가지는 어떤 흐름으로 존재하느냐 혹은 생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 운동이 존재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한 뭐랄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좀 기후 위기 상황 한번 좀 짚어보고요. 지금 또 그 어디죠? UAE 두바이에서 지금 콥 28이 열리고 있잖아요. 뭐 그냥 저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것도 보이콧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좀 그리고 좀 대안적인 좀 이런 뭔가 그런 이 국제 포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희망을 주기 어려운 좀 이런 상황이 갈수록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후 정의 운동, 기후 정의와 기후 정의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한국 기후 정의 운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생태 사회주의가 되게 맞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기후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기후 정의 운동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사회주의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제가 그 정인혜 동지에게 그 지난주였나요? 김현우 선생님 이제 좀 강연 뭐 자료 좀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겹치지 않게 그리고 좀 이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벨랭 그 선언 뭐 이제 나왔었는데 꼭 좀 내용 한번 다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아요. 기후정의 운동 하는데 이게 확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단지 기후 뭐 탄소를 줄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불평등의 문제, 뭐 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뭐 공공성, 사회 공공성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그런 좌파 운동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생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생태주의의 어떤 문제 의식들도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좀 뭘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좀 비폭력 시민 불복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앞부분 불을 끄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보이세요? 이게 지금 어디죠 거기? 그 코펜하겐 2009년 콥 15가 열렸었는데, 이제 그때가 기후정의 콥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쫙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이제 그때부터 이게 되게 확산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코펜하겐 이 항구에 거기 안데르센 이렇게 인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 옌스 갈비오튼가 하시는 분이 이제 요거를 조각을 이제 물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덩치가 큰 분, 비대하신 분이 이 정의의 이 뭐죠? 사법부 이거 그 저울을 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의의 여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비대하고 아래에 이제 좀 아프리카계 이제 소년의 어깨 위에 있는 이제 요건데, 이거를 그 전시를 했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후 부정의의 상징처럼 그 당시에 이제 전시가 됐었던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태사회주의 뭐 어떤 단일한 심볼 같은 건 없어요. 근데 항상 나오는 거가 주먹하고 뭐 나뭇잎이나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보이시면 이제 대략 좀 생태 사회주의적인 뭔가 지향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찾아가지고서 제가 여기다가 담아왔고요. 넘어가 보면은 그냥 지금 이제 요 며칠 동안 나온 좀 뭐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7월 달에 가장 더운 달이 됐어요. 7월이. 그리고 8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됐고 9월이 가장 더운 달이 됐고 10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됐고 11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디 갔죠? 올해 요게 10월 2일 날까지 이제 자료인데 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10월 2일까지 해서 86일이 1.5도 이걸 이제 넘어선 날이 이제 86일이라는 거예요. 언제였죠? 2009년인가 2015년에 12월에 처음으로 1.5도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넘는다거나 뭐 1년에 10번, 20번 넘는다고 해서 이게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뭐 1.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예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인데 지금 이 이상 기온 한국도 11월 초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추워졌죠. 가을은 사라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9월 기록인데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9월 기온을 쭉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요게 지금 올해예요. 갑자기 팍 이제 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절망적인 사실 이제 기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방식 이 경제 방식이 있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막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린 거지만 그 중국 태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태산 이제 높은데 거기에 구름의 샘플을 28개를 각 지역마다 이걸 구름 샘플을 이제 공기를 채집해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중 24군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올 초에 지난 겨울쯤에는 후지산 그 정상에 있는 눈을 또 이제 채집했는데 거기도 미세먼지가 그냥 쫙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미세먼지라고 그랬나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닷물이 증발을 할 때 같이 승천해서 이제 구름이 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강의 문제. 이번에 또 그 콥28에서 그 WHO 세계 보건기구인가요?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이 되게 주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했을 때 단지 뭐 탄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불평등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제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후 위기가 사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 파괴를 한다, 생태 학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생태 안에는 인간도 있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수많은 이제 비인간 동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동물들도 똑같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이제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시베리아 같은 데가 기온이 확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3, 4년 전에. 그러면은 이제 차가운 물 속에 살아야 될 물살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물살이들이 갑자기 막 39도 막 40도 올라가니까 그냥 떼죽음을 이제 당하기도 하고 뭐 산불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사용했었던 건데 1992년부터 본격화가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뭐 교토 의정서도 하고 배출권 거래제 하자 뭐 6가지 그 온실가스를 정의를 해놓고 이걸 좀 줄여보는 걸 해보자 하고 파리 협약이 맺어져서 요때는 1.2도 이내가 목표였죠. 그리고 최대 1.5도 이내로. 왜 목표가 이게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남반구 국가들이라든가 뭐 그 어디죠? 거기 남태평양 인도양의 이제 도서 국가들은 이미 80년대부터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또 이코노미스트에서 무슨 다큐 같은 거를 찍어서 봤는데 피지에 있는 어떤 섬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첨탑 같은 게 이제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물에 잠긴 거예요. 마을 하나가.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뭐 파푸아뉴기니에 땅을 사서 전체 이주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우린 여기서 맞서 싸울 거야 하고 이제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작년에 투발루 외무장관은 물속에서 이제 막 연설을 이제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무조건 우리 1.5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북반구 국가들이 그거는 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제 해서 된 게 2도 이내, 그리고 최대한 1.5도 이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요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이 남반구 국가들 뭐 파키스탄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1.5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한국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사실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다 2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척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두바이에서 콥이 열리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졌죠.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열렸었던, 인천 송도는 참고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2100년에는 물 아래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렸었던 데서 1.5도로 지구 기온이 올랐을 때와 2도로 올랐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이제 큰 거죠. 회복 가능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1.5도가 이제 국제사회의 목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목표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뭐 나 1등 할 거야, 뭐 목표는 잡을 수 있잖아요. 나 뭐 언제까지 뭐 10kg 줄일 거야라든가 뭐 마라톤 뛸 거야, 뭐 이제 별별 약속은 다 하고 목표는 잡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 올해 코입28에서도 스탁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도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 파리 협약에서 이제 그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좀 판단하고 어디서 어떻게 더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뭐 별 감흥이 없죠. 이제 이제 숙제 검사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보면은 다 이 대기업들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부터 해가지고서 다 우리는 뭐 지지합니다, 우리는 뭉쳤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컨벤션처럼 엑스포처럼 옆에 이제 전시관 해가지고서 막 기업들이 막 이런 거 다 뭐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완전히 무슨 뭐랄까요, 진짜 상업적인 그런 전시관처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녹색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이런 그린워싱의 전당이 이제 됐었던 거고,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요 몇 년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 에너지 기업, 화석 연료 기업의 로비스트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올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배지를 출입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14,000명, 하여간 UAE가 제일 많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주최국이라서 이제 그러겠지만 UAE가 제일 많고, UAE가 또 이번에 이 콥28을 이용해서 석유 장사하려다가 그 문서가 뽀록 나가지고서 또 들통이 난 적도 있었고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술탄 알 자베르인데, 이 사람이 그 UAE의 국영 그 석유 기업의 화석연료 기업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그냥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이 콥 조직위 위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막 그린워싱 하려다가 걸리고, UAE는 기후정상회의 활용해서 석유가스 거래하려다가 들통이 났고 BBC에서 이거를 터뜨렸었고요. 그리고 그 전시관 같은 경우도 이 화석연료를 페이즈 아웃, 그러니까 단계적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구석에 몇 층에 숨어 있고, 앞에는 이제 전부 다 이 오일 가스 기업들이, 그냥 화석연료 기업들이 앞에 이제 쫙 깔려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그저께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디서 이제 그 인터뷰 같은 데서 주고받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화석연료 감축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솔직했던 거죠. 다른 여태까지 다 화석연료 기업들이 해오던 것들,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 하던 이야기들을 그냥 깨놓고 이제 한 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자유주의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보셨잖아요. 199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 그 뭐죠 UNFCC 그러니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이제 콥도 이제 9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게 된 게 또 이 신자유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시장에 맡기면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적 서비스, 공공기관들, 공공부문이 전부 다 이제 민영화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거쳤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에너지 기업, 에너지 부문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학교 다 이제 이 공용 그 민영화가 되고 이제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2010년 넘어서면서 다시 이제 재공용화에 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올해 5월에는 뉴욕주에서 또 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 민간 기업들이 대신 이제 공공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 딜레마인 거예요.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문제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 뭔가 우리가 같이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소련 망하고 이제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최고야 하던 이제 신자유주의가 확 퍼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주의적인 자본 그 이 기업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대응이 이제 앞섰던 그게 주류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영향들 시장 만능주의 유연화 뭐 지금 한국은 근데 여전히 계속 신자유주의가 계속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750년도부터 2021년까지인데 누적 탄소 배출량인데 90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1년부터예요. 빨강색은. 근데 뭔가 합시다 하고 모였을 때부터가 훨씬 더 많은 누적 탄소 배출량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막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죠?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 좀 뺄 거야 했는데 그때부터 몸무게 막 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건 이 분노가 이제 치솟아 오르는 그런 건데. 이제 그때 다 이런 정책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도 지금 뭐 송전솔로부터 해가지고서 민영화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국 에너지 같은 경우에 가스 같은 경우 지금 절반 가까이가 다 민영화가 이제 돼버린 상황이고 공공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공공기업은 이제 가스만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그 횡재를 했다고 하잖아요. 에너지 기업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값이 쌀 때 이제 사오게 한 거예요. 이 직도유비라고 가스 직도유비라고 하는데 이제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싸면 이제 너희가 사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비쌀 때는 안 사죠. 그럼 비쌀 때는 어떻게 하냐? 가스공사한테 와서 우리 줘. 근데 가스공사는 이 가스공사가 이제 법적으로 그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가스 수요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른 데서 사오고 싼 값으로 이제 사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수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없다고 내놔 하면은 가스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가 또 비쌀 때잖아요. 가스값이. 그걸 이제 사와 가지고서 얘네들한테 시장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게 민영화 혹은 우회적 민영화라고 부르는데 공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간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도 그렇지만 다 뭐죠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또 보조금 줄어들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을 이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공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전기값이 에너지값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 S&P라고 이제 전력 거래가를 좀 높이려고 했더니 상한을 두려고 했더니 또 막 이제 SK라든가 GS라든가 이런 데와 함께 또 에너지 협동조합들도 막 안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조합원이긴 합니다만은
좀 너무 이 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는 좀 경향이 있어요. 좀 공공성을 좀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후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한국 그 기후 계획 같은 거 정책 보면은 마중물이라는 표현 되게 많아요. 그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공 재원으로 마중물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투자를 유치한다. 유인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돈을 벌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까지 너희가 잃는 돈은 우리가 다 내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투자해줘. 그러니까 이제 저라든가 오늘 또 그 어디죠? 그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이제 연구 보고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거를 그렇게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 배불리게 쓰는 게 아니라 왜 공공 재원으로 우리 세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못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거죠. 이거는. 네, 또 쑥쑥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레타 툰베리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2018년,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행동이 이제 팍팍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북미, 유럽, 그 북반구뿐만이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같은 데서도 이분은 그 덕분에 이제 아주 세계적 유명 명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또 뭐냐면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요. 기후정의 운동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탄소 중립이 뭐 나쁜 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쁘게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회 정의 80년대엔 사회 정의를 그런 얘기가 우리 용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두환이 사회 정의 구현, 뭐 정의 구현 사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영 맞추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북반구 나라들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탄소 배출량은 줄어요. 일국 차원에서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출권을 엄청 사는 거거든요. 돈 있으면 배출권을 살 수가 있는 거.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나무 뭐 정글을 보호해 가지고서 그만큼 뭐 흡수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배출권을 팔고 그럼 그걸 사오면은 그만큼을 배출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뭐 CCS 그 탄소 포집 저장 혹은 이게 그 대기 중 직접 포집이라고 하는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공기청정기예요. 이거를 돌려가지고서 그 대기 중에 있는 0.03%의 탄소를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 도시 사람들 많은 데는 못 놓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탄소 농도가 더 높아질 건데,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뭐 기술 개발하겠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받고 정부 돈이 또 엄청 많이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가 지금 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탄소 배출권을 살 것인가. 이제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020 어디죠? 재작년 콥26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콥26의 가장 핵심적인 이 뭐죠? 그 프랭카드 같은 거가 넷제로 해놓고 나서 쫙 긋는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넷제로랑 우리는 결별을 한다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탄소 중립이 많죠. 근데 한국도 기후정의 행진 이런 거 할 때 이젠 탄소 중립 피켓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기후 정의 얘기를 하지 이제 탄소 중립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거는 발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후가 어떻게 이제 체제 내화되는가의 문제인데 정의로운 전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름에 왔을 때도 그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저 청계천 걷다가 지난 초겨울에 2월쯤인가 깜짝 놀랐었던 거가 포스코 전광판에 그러니까 전광판에 포스코 광고가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스코에서. 그래서 어머 막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건 뭐지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상을 받아가지고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포스코가 한국에서 산재 사망 엄청 많아요. 지난 뭐 5년 사이에 뭐 20몇 명 노동자가 죽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 1위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전기 다 끊어도 전기 안 쓰고 살아도 포스코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의 반도 우리가 못 줄여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 악당 기업인데 거기한테 상을 주고 어디서 정부에서 그리고 걔네는 그 상을 받고 나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하지요. 정의로운 전환까지 이제 막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이거 이제 이 재작년 그 글래스고 콥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요게 시작이 됐어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이게 취지는 뭐냐면은 화석연료 의존이 큰 나라들을 이제 에너지 전환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정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0%가 석탄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은 시급하죠. 근데 그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구조조정.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는 공기업인데 에너지 공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분할 매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 일자리 잃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잡혔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남아공이지만 어떤 일이냐면은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민간 금융사들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하는 건 물론이고 화석연료 사업도 또 추진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도 지지를 한다 막 비판을 했더니 뭐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남아공 시민사회가 이제 사실 이걸 지지를 했었다가 완전히 이제 철회하는 이제 이런 일도 이제 벌어졌었고요. IMF 같은 경우는 돈 주면서 이제 노동권, 그러니까 여기도 노동이 좀 세거든요. 코사투 그 노동조합 연맹이,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노동권 이제 제약을 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만 듣고는 모르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뭐랄까 이 양파처럼 층위가 많고 요즘 또 국민연금에서 석탄 그 에너지 기업 석탄 많이 쓰는 데는 좀 투자 회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박수. 문제는 까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죠? 뭐 SK라든가 GS라든가 뭐 삼성물산 이런 데는 또 재생에너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도 하고. 근데 공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못 해요. 구조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거는 민간 기업들한테 줘야 되고 이 돈을,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공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옛날엔 정부에서 줬는데 이제 공기업에서 그 지원금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투자했을 때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은 특별 무슨 SPC라고 해서 특별 목적 법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랑 같이 하는 방식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 돈 깔아주는. 그래서 먼저 이윤이 나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시장형 공기업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공기업이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 공기업이 돈 잃는 게 무슨 수익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익 보는 게 목적이 되었고 첫째, 두 번째는 근데 구조상 그 깔아주는 민간 기업들 돈 벌기 위해서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기업은 비효율적이야. 민간에 넘겨야 돼. 이제 이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그리는 건데 이 국민연금에서 석탄 이제 투자 회수하라 하면은 그 칼을 맞는 거가 또 공기업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공기업이 저렇게 화석연료 많이 쓰니까 안 돼. 그럼 민간 기업에 넘겨. 이런 식으로 이제 민영화 이제 수순이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또 반대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되게 지지하고 민영화를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라고 해서 발전 뭐 가스 그런 발전 공기업들 에너지 공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멘붕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공공운수 노조 산하인데
고민이 많은데 참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모르는 좀 이런 상황. 하여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기후 정의로 넘어갈게요. 요 책 혹시 보셨나요? 요 책이 사실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뭐 길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후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권을 지키고 무상 공공교통 추구, 농업과 농촌 지키고 식단의 변화를 추구하며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하고 비간 생명들의 생존할 권리 드드드드드 시장의 사회와 요구와 함께 국가 혹은 공공부문의 민주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뭐 좋은 건 다 하자라는 게 이제 뭐 기후정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나왔었던 이 사회운동에서 나왔었던 모든 구호들을 사실 이렇게 모아내는 거고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우리가 대안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12월 16일이 벌써 다 다음 주네요. 그때 이제 기후정의 동맹에서는 또 그 N개 기후정의 선언 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노동에서부터 뭐 성소수자, 뭐 이주 농업 이주 노동자, 뭐 장애 여성 장애인, 하여간 엄청나게 이제 많은 데서 이제 이걸 작업을 하셨어요. 기후정의 선언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위에서 기후정의는 다 좋은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래에서 이게 조직이 되면서 아래에서부터 그런 관점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 뭔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천천히지만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디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정의 운동의 역사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길고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기후 정의는. 환경 정의는 8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였고 기후 정의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법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과 다른 것들을 이제 보자면은 그러니까 무슨 배출 상쇄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품화를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탄소를 혹은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인데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책임의 문제. 그러니까 식민주의의 문제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손실과 피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가 아니 이건 다 아시잖아요. 기후정의 뭐랄까 그 기초인데 막 온실가스 배출하는 놈들 따로 있고 그 때문에 이제 피해받고 기후 재난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따로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뭐 소송이라도 하거나 뭐라도 내가 받는데 보험이라도 지금 기후 관련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뭐 치료를 받고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이 기후 위기와 생명 파괴를 유발했던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2020년 8월에 독일에서 5월이다. 5월에 독일에서 탈석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2038년까지 탈석탄을 법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조정을 했어요. 전 그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막 부러웠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막 그 점거를 하고. 왜? 아니 탈석탄은 해야 되지만 왜?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였거든요. 이 석탄 기업들한테. 아니 얘네들이 범죄자들인데 기후위기를 가져온 범죄자들인데 왜 얘네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금을 주면서 전환을 하게 해? 이거였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이런 맞아 왜 이런 주장을 못하지? 이제 이 생각이 이제 퍼뜩 들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해에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쉘 그 국제 화석연료 기업 여기를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그건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 너무 과격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사실 되게 작은 범죄, 경범죄라도 우리는 막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대미문의 기후 위기를 가져온 이 중대 범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기후 정의에서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후 부채에 대한 문제, 생태 빚,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손실과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거짓 해법, 배주권 주로 이제 그거 관련된 것들, 거짓 해법, 가짜 해법 거부하고 또 기후 위기로 영향받는 공동체가 스스로 대표하고 대응의 주도적인 역할. 4.14 기후정의 파업 가신 분 계세요? 네, 그때 쫙 이렇게 가다가 농협 건물에서 우리가 뭐 길을 낸다, 뭐 우리가 기후정의 그 제가 위에서 내린 건데 이제 사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뭐 농지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역에 가가지고서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뭐랄까요? 뭐 생태적으로 피해를 적게 주면서 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면서 이런 공간이 있어. 해도 볕도 잘 들고 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 다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땅 사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농지 태양광 만들면은 좀 이따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농지에다가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부재지주잖아요. 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 더 준다고 하니까 태양광 설치하게 하는데 그럼 거기서 임대해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 일자리도 잃는 거고 먹거리 문제 문제 생기는 거고요. 식량 위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6배를 줘요, 평균. 이게 한 작년 초쯤에 나왔었던 통계인데 6배를 이제 더 준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임대농은 이제 절반 이상이 임대농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기업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석연료 기업, 초국적 금융기관, 뭐 세계은행, IMF서부터 뭐 온갖 개발은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민간은행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왜 얘네들 범죄자들인데 무슨 뭐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가해자랑 같이 우리가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원칙적이고 생각해 보면 맞는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저기 있는 것 같은. 이걸 어떻게 더 상식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생적 사회경제, 뭐 연대 행동 뭐 이런 겁니다. 추출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거는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추출주의라고 하는 게.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막 랄랄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번역됐죠. 뭐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인가? 그렇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인데 거기에는 또 번역이 채취주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맥락을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extract라고 하는 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미지는 빨대 꽂아가서 쪽쪽 빨아먹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석유를 추출해서 석탄을 땅을 파서 뭐 나무도 이제 채취하는 것도 이제 추출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추출 경제 그러면은 뭐 구리를 캐내서 나무를 캐서 석탄을 캐내서 파는 경제를 추출 경제라고 불렸는데 기후위기 상황이 되면서 이 추출주의가 훨씬 단지 광물에 의존한 경제를 넘는 이제 의미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비호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 오로지 취하는 그죠?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이거예요. 사실 석유라든가 석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노동이 가해지지 않았죠.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제란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근데 거기를 찜 해놓고 나서 캐내고 쪽쪽 빨아가지고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나무 생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필요한 거는 땅 속에 있는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존엄이나 가치가 없는 것을 취급하고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거나 뭐 흙이 있거나 어떤 뭐 동물이 있었을 때는 이 다 존재 그 자체로 이 소중함, 이 가치가 있는 것들로 우리는 봐야 되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력도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뭐는 무엇일까? 결국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이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능력주의,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돼. 결국은 다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이 문법과 논리에 맞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방식인 거죠. 우리는 그러지만 다른 뭐 생명체들은 또 다르죠. 비인간 동물이라든가 뭐 식물들은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요게 민스크 러시아에 있는 이게 잘 보이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산이에요. 구리광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인데 이게 각도를 잘 잡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 보면 숨이 콩 막혀요. 왜 그러냐면은 이만큼 이제 파괴가 된 건데 이걸 메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메우나. 지금 요 뒤에 요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도시예요. 고층 빌딩들이에요. 이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추출주의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광활한 땅 위에 뭐가 있었을까? 사실 그건 잊혀지는 거잖아요. 나무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숲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구리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팔아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다 밀어버렸단 말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뭐 보상금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이 비인간 생명체들은 그냥 다 밀어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추출주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이 온갖 이 원하청으로 나누고 비정규직 결국은 싸게 쪽쪽 이거 노동력을 빨아먹기 위한 이제 방식이잖아요.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거는 부산이래. 브라질의 그 세라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존보다는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카길이라고 하는 기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카길. 예, 세계 거의 최대의 이제 그 뭐죠? 식품 기업이에요. 주로 이제 육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뭐 느낌 오시잖아요. 어떤 건지. 이 뒤가 이게 다 숲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요걸 밀어버렸을 때 여기에는 어떤 정말 오묘하고 복잡한 생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밀려 나간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생명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가 5년 사이에 이게 800만 제곱킬로미터가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2020년까지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00만 제곱킬로미터가 날아갔대요. 세라도 주에서만. 근데 서울의 면적이 605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보다 더 큰 땅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룰라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산림 벌채? 산림 벌채는 지금 속도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미 파괴된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되겠죠. 추출주의는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룬다고 해도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리튬 어디죠? 그 아르헨티나 쪽에 이제 리튬 광산인데 리튬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돌 깨서 이제 석탄처럼 뭐 구리처럼 주석처럼 캐내는 방식이 있고 소금물 공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물을 이렇게 약간 이제 표피에 쫙 넓게 퍼져 있는 데는 물을 뿌려서 풀을 만들어요. 밑에다가 엄청난 고무 우레탄 같은 걸로 이게 수영장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만들어요. 그 플라스틱은 또 어디서 이제 오는 것이며 그래서 밑에서 이제 물을 뽑아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면적이 보통 광산 아까 봤던 그 광산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다 밀어버리는 거가 계속 되고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마치 뭔가를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 나라에서 리튬이 있는데 그 광산을 캐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또 그런 지역이 선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 유색인종들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안보가 지금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것들 둘러싼 경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파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또 활동가들이 운동가들이 또 텐트 치고 한국에서 밀양 싸움 하듯이 이제 막 다 지금 몇 년째 그 싸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 간에 이제 이 오묘한 이 새로운 그 에너지원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근데 요는 뭐냐면은 에너지원만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재생에너지도 바람과 태양은 재생 가능해요. 하지만 바람과 태양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전기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뭐 풍력 터빈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온갖 뭐 리튬서부터 주석, 뭐 코발트, 구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계속 땅은 파져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근데 지금 모든 계획은 뭐 이 한국 전기본 10주년 10차 전기본이 올해 나왔었는데 계속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파멸로 가는 길일 것이다. 탄소 배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생태 위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보시면요, 이게 이 탄소 배출권인데 21세기 석유가 된 좀 끊겼어요. 근데 이건 콩고고, 요게 지금 그 콩고예요. 이것도 콩고인데, 콩고가 전 세계 그 코발트의 4분의 3 이상을 생산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아티산 코발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한 20-30%가 아티산 코발트인데, 아티산 그러면 이게 수제잖아요. 그럼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요거거든요. 아동 노동 쓰고 이제 손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런 소규모 이제 광산들이 많은데 이걸 규제하려고 하죠.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책들이 이제 점점 더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녹색 출출주의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 해외 배출권, 한국에서 얘기하는 국외 배출권과도 국외 감축과 현재 연결되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탄소 중립 계획에서 해외에서 감축을 하겠다라는 게 돼 있는데, 그 해외에서 감축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정글이라든가 숲을 우리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뭔가 되게 잘하는 친환경 기업들이 하는 거가 다 배출권을 통해서 R200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100%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배출권 개념이에요. 이만큼의 땅, 숲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고, 그러면은 거기를 보호하고 나서 거기서 흡수하는 양만큼을 내가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상세가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좋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선조민들이 살고 있고, 아마존에도 그렇고 정글에도 그렇고. 근데 fortress 그 conservation이라고 해서 요새 보존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뭐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지 가장 잘 보존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펜스를 치고, 전기 펜스를 막 치고 군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혹은 있던 사람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간다에서 재작년에는 20몇 명 한 마을이 다 죽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뭐 아이도 셋 있고, 막 그 사진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인형이 이제 피가 묻어 있는 인형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배출권을 사서 이제 우리는 탄소 중립했지롱, 혹은 뭐 탄소 배출 줄였지롱, 이제 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북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다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들은 사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 국외 감축분을, 그리고 배출권 의존도를 더 늘렸죠. 올해 그
NDC에서. 그러니까 이런 녹색 출출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원만 바뀐다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에너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제 전환 얘기를 하는 거죠. 기후정의 운동에서는. 뭔지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너무 진도가 느리네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후 위기는 그래서 대기 중 탄소 농도, 뭐 지구 기온 상승 요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 및 이로 인한 기후 재난 증가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무분별한 추출, 생산과 소비, 폐기 이제 여기 이걸 원인이고 요거 기후는 하나 이제 징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출주의는 정당한 대가나 호혜성, 결과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땅과 뭐 물, 숲과 바다, 비인간 동물, 심지어 사람을 부이윤 수출의 수단으로 삼아 성장하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추출주의는 항상 희생지대라는 게 있어요. 밀려버리는 뭐 땅 그 생태계가 이제 희생지대일 수도 있는 거고 밀려나는 죽는 사람들이 희생지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기후랑 관계되는 게 아니더라도 비정규 노동자라든가 뭐 돌봄 담당하는 최저임금으로 그런 돌봄 노동자들 아래 피라미드 맨 아래 깔아준 사실 이 부분들이 다 희생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후 정의 운동에서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 희생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뭔가 주체로 일어서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미국 그린 뉴딜 결의안이고 이것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들이 나왔는가 하는 건데 오늘 또 어저께 그레타 툰베리가 무슨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점점 더 급진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 원래부터 뭐 급진적이었다, 정치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비장애인주의, 계급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를 통해 이득을 봤던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한 마파가 이거죠. 기후 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이게 이제 책임의 문제고요. 북반구의 급격한 배출량을 감축하고 더 빨리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책임의 문제이고 뭐 이건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또 부채 탕감이 지금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도 또 기후 배상 해가지고서 수세 기에 걸친 착취 억압의 결과이다. 식민주의가 되게 이제 전면에 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민중에게 되돌려주는 변혁적 정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기후 투쟁은 계급 투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주의 뭐 이런 온갖 이 차별주의에 기반한. 그러니까 사실 추출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혹은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나누는 거거든요. 차별의 구조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인간과 비인간 동물 다 이 차별을 만드는 거고 인간 안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남성 뭐 노동자와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이라든가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사회의 짐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이 사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이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기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짐이 되는 것. 복지라고 하는 거가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아요. 뭐냐면 되게 이제 시혜적으로 이런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가 좀 어떻게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되게 수세적이고 어떤 그런 보호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둬두는 이제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남반구 비탄감 문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그 비행장, 그 사제 비행, 전용 비행장에 대해서 행동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일반인보다 엄청나게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탄소 중립하고 다른 건데 탄소 중립은 우리 모두의 지구는 우리 모두의 거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뭐 분리수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후 정의는 어디 갔어?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같은 태풍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배를 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과격하죠. 어떻게 보면 일반 정서로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놈들은 이제 이 배에 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돛담배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문제는 타이타닉도 침몰했죠. 그죠? 타이타닉도 침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후 정의는 우리 땅을 요게 이제 글래스고 그거예요. 넷째로 이거 이제 거부하는 거고 콜로니얼리즘 식민지에다가 CO2를 넣어가지고서 이제 탄소 식민주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정의 담론이 활발해졌는데 사실 생태 사회주의의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걸 표방하는 운동은 없거든요. 정당들도 많고 저기는 좀 생태 사회주의 정당이야 이러는 데들은 있지만 대놓고 우리는 생태 사회주의당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이렇게 숨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당은 있어요. 소셜리스트 파티는 많은데 사실 에코 소셜리스트 파티라고 하는 데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건 이제 탈성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탈성장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고 뭔가 과잉 생산, 이 필요를 넘어서는 이런 생산을 우리가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공공교통 사용해야 되고 다 탈성장의 과제들인데 탈성장 운동 뭐 사실 이런 것도 딱히 없거든요. 좀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생태사회주의 선언을 넘어가면은 지난번에 그 김현우 선생 봤더니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대안들만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첫 원주민 선주민 출신 대통령이었죠.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자본주의 개발 모델입니다라고 했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류는 생태사회주의냐 야만주의냐라는 극명한 선택의 직면에 있다. 인간과 자연을 함께 착취하는 기생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대한 증거는 더 필요하지 않다. 이거 다 나눠 주세요. 네. 그 기업의 유일한 동력은 이윤 추구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제품을 낭비적으로 생산하여 환경에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고 독소와 오염물질만 되돌려준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면은 이제 사실 그 내용들인 건데 문제는 생태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제 좀 그려내는 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김현우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뭐 에너지 시스템 바꿔야 되고 교통 시스템 바꿔야 되고 생산 뭐 이런 것들 계획된 진보화는 다 아세요? 계획된 진보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구 백열 전구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거의 막 몇십 년을 써도 되는, 몇 년을 써도 되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뭐 GE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봤더니 사람들이 막 처음에 막 사더니 그다음에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1930년대에 뭐 소집을 했어요. 뭐 미국과 뭐 독일과 영국과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이제 카르텔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1000시간 정도로만 이게 갈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1000시간 하면 사람들이 또 살 거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훅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지금 120년 넘게 타고 있는 백열 전구가 하나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의 어디 소방서에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구인데 지금도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 또 하나 스타킹. 스타킹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이제 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인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차에다가 스타킹을 매달고 이걸 이제 당기는 이런 시연도 벌이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튼튼한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돈이 처음에만 나가고 그다음에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구성을 약화시켜 가지고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적 진부화예요. 딱 수명을 정해서
그래서 지금 수리권이라고 하는 거가 애플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수리권이 이제 법원 판결이 나가지고서 수리를 하게 줬어요. 근데 그전에 수리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데서 하면은 또 보증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수리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뭐 고장 나면은 고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탈성장하고도 이게 되게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런 뭐 폐기물 계획된 진보와 경쟁과 오염. 그러니까 뭐 순환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땅 파서 이동시켜서 만들고 쓰고 버리고 그냥 일직선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을 닫히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인 것이고 식량 생산 및 유통이 있고요. 그리고 농색 자본주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요구해야 될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후 정의 운동이 사실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후정의 행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철도 파업이랑 만나서 뭐 철도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전기 요금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당시 이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지만 이게 일관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지는 이제 좀 못한 수준 그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그 공공재생에너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제 요거 이런 보고서들이 되게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드레아스 말름 이 책 코로나 기후 그리고 뭐죠 제목이 한글 제목 비상사태. 예. 이제 여기서 전시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생태적 레닌주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좀 급진적인 과역하신 분인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은 말을 그냥 괜히 이렇게 애둘러서 하질 않고 그냥 필요한 걸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다른지 만성적 긴급 상황이란 게 무엇인지 지금의 우리가 위기가 무엇이고 여기서도 이제 추출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scorched earth extractivism이 뭐냐면 scorched earth가 융단 폭격 전쟁 때 scorched ear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corch는 이렇게 그러니까 불로 찌 태우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융단 폭격하는 거를 scorched earth 바밍이라고 하는데 칼펫 바밍. 근데 추출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가 간에서도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까 콩고에서 코발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싸게 갖고 와서 거기다가 휴대폰을 팔고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종속이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급 전시 상태에 준하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레닌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레닌의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국을 알았으면은 뭐 새마을 운동이나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하려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영화 뭐 다시 뭐 재국유화하라. 전 포스코 국유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K 국유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원래 다 국영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시 이걸 갖고 올 수도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살기 좋아지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 때 이제 그런 전시공산주의처럼 뭔가 정부에서 책임지고 쫙쫙쫙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딜레마도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제 이거는 그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없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공적 재생에너지도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과 같이 민간 기업에다 맡기면은 얘네들은 화석연료 돈 되면 화석연료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하고 돈 되는 한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러면 속도가 안 나는 거고 같이 늘어요. 화석연료도 늘고 재생에너지도 늘고 대체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국가의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갑자기 전시공산주의 이러면 갑자기 좀 그런 게 있죠. 그 얼마 전에 또 노동당에서 이 사회주의자 대회가 열렸었고 거기에 첫 세션이 이제 멸종이 아니라 생태사회주의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었던 전제 자본주의가 낳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동시에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이 보였던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불평등 해소하고 반자본주의 변혁의 관점에서 뭐 생태 경제 사회 재생산 민주주의 위기 해결해야 된다. 이국적 넘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토론자였는데 이 얘기를 했던 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맨 뒤에 끝나갈 때쯤에 이제 생태 사회주의가 뭐 사회주의 운동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쑤셔 넣는 것 같은 뭔가 주류가 아니면서 그냥 그렇지 좋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큰이즘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뭐 식민주의 얘기, 가부장제의 이야기 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근데 생태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식민주의도 얘기하고 가부장주의도 얘기하고 뭐 각종 차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극복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태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가부장제 위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과제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뭐 운동 사회에서 현장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측면들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거고,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계획적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이제 민주적이고 생태적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생태 사회주의의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한 2000,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화석연료 이렇게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이제 가스가 이제 요 정도로 약간 이제 중간에 교량 역할을 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방식.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 맡기고 있고 강제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공공에서 이걸 떠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전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 양적인 걸로만 이게 치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사회주의에 있어서도 뭐냐면 누군가가 뒤처지지 않거나 누군가가 수단으로 다시 소모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생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고정가피 선생님 쓰신 건데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근본적 물음은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종 중심의 근대화, 산업화, 서구화가 만든 생태 위기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기후 위기를 낳았던 것, 뭐 이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낳았던 것, 또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어떤 이 차별의 구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서구적 근대성이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세계가 있는 그죠? 그리고 자연 세계는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죠? 뭐 개발하고 이런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른 데로 이제 확장이 되면은 다른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다른 종류의 인간들 그죠? 백인이 뭐 흑인을 뭐 남성이 여성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사고 사회주의가 되든 자본주의가 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고는 정말 이 서구 근대성의 이 결과인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생태 사회주의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은 대안이 되게 어렵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주의하고 생태주의가 달라요. 혹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아까 그 뭐죠? 안드레아스 말름 이제 책에서 나온 건데 이 존 로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땅이 있는데 이게 엔클로저 운동 때 영국에서 그러니까 뭐죠? 이제 펜스를 이제 막 설치를 하고 이제 소유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딱 보면은 미개척의 커먼스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존 로크는 되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민주주의와 뭐 뭔가 그 이 인권의 이제 이 기초를 닦으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파종 경작 목초지화가 안 된 원래 상태의 자연은 아무 쓸모도 없고 우리에겐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 야생의 자연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황무지와도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게 막 또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관리를 또 해주는 이거가 환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환경 보호하는 거가 이제 뭔가 뭐 깨끗해 보이기도 하지만 막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다가 막 동물들 막 수저 받고 막 병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약도 주고 이제 뭐 이러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생태주의는 그냥 뭐 보셨겠지만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런 서구적 근대성의 그런 모델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이 이 안에 우리도 이제 그 일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권의 특권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이런 방식의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생태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생태사회주의 안에서 이런 식의 생태적 관점을 갖는 입장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 인간 중심주의에 갇혀 있고 인권에만 갇혀 있는 측면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물들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태사회주의로 갔는데 우리 이런 식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생태적인가의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뭐 그 원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지구 그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재작년인가요? 그 홍수가 나서 구례에서 소들이 막 떠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구조를 했죠. 막 트럭들이 와가지고 구조를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 돼지나 소가 막 떠내려가면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거 어째 막 저거 어째 막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해요. 그럼 구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응, 죽거든요. 왜? 이거 다 축사들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 도살장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또 상품이 돼서 나오면은 또 그건 이상하지가 않은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떠내려갈 때는 막 안타까워 하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서 진열된 이 살들 보면은 그냥 그냥 그러려니 이제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흑인 노예들을 바라보는 게 똑같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노예들 광고들 보면은 똑같이 무슨 품종을 다 해요. 그래서 몇 살에 근육이 얼마고 키는 얼마고 뭐를 얼마만큼 들 수가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를 할 수가 있고 노래를 잘 부르고 뭘 이 뜨개질을 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 말이죠. 근데 그땐 그게 너무나 당연했었던 거거든요. 여성들이 투표하지 못했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변했는데 저는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이건 결국 투쟁의 결과로 나올 것인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그랬어요. 비행기 맨 뒤쪽에 가면은 사람들 모여서 막 거기서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이제 이랬는데 그냥 꽉 차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노예가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가 있었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지나서 옛날에 뭐 저렇게 이 동물들을 먹었대 이렇게 키웠대 한 게 저는 끔찍하게 되기를 저는 진짜 바래요. 자 이제 비폭력 시민 불복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비폭력 시민 불복종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참여도 했었고 재판도 여러 번 받고 그랬었지만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준법 이 의식이 투철하고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면 안 될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너무 착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뭐 그거 했을 때 막 그거 막 반대하고 뭐 해체 공대위를 만들었는데 엄청 욕 많이 먹었어. 돌 맞고. 아니 왜 그렇게 과격하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도 되게 많고 뭐 이 역사도 많고 문헌들도 많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은 사티아그라하라고 해가지고서 뭔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진실의 힘, 그러니까 공이 이제 진실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저는 이분 약간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냥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분도 아시죠? 남아공 가가지고서 또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이랬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권 활동가들이. 근데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수단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한 동지가 또 어저께 인스타에다가 막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전략을 세우고 막 수단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서 어떻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간 사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거든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무기인 것이고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는 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좀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 부정의 현실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법을 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라났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최고였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법 지켜야 돼. 이거였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운동의 힘이라고 하는 거가 뭐 캠페인하고 어디 가서 피켓하고 이걸로 세상 안 변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 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2019년에 와서 그때부터 막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뭐 환경부 장관 그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뭐 오늘 어디가 있어가지고서 막 피켓 들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서 막 소리치고 있는데 장관이 딱 오면서 우리를 보더니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분들이었는데 아는 분들도 다 있고 그래야겠죠. 우리를 보더니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이러면서 지나가요. 저는 이게 뭐지? 왜 와서 이걸 하고 있는? 이걸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고 보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좀 이런 마음을 주게 하려고 하는 건데 파이팅 이러고 지나가고 같은 편이야? 아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같은 편이구나.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탄중이 때도 거기에 이제 뭐 시민사회 대표들이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탄중이가 왜 탄중이랑 싸우냐 거기도 우리인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도 우리죠. 우리가 뽑은 거고 그저 투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저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회 운동이 힘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은 반대편을 놀라게 하고 무력화시키고 저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상적 흐름이 멈추어지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단지 무슨 비폭력 불복종 행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복력 행동도 그냥 어디서 잠깐 뭐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멈춰지지는 않잖아요. 길 잠깐 뭐 1시간 막을 수는 있지만 권리 세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파업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주를 간다든가 이 정도가 되어야지. 또 왜 직접 행동을 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협상이 더 나은 길이 아니냐 묻기도 한다. 협상이 필요한데 그리고 협상이 이제 이 직접 행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행동을 안 하면 협상도 안 일어나거든요. 요구를 해야지 노동운동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직을 만들면은 협상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이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뭐 돈이 없고 뭐 안 돼요. 이게 조직된 힘이거든요. 뭔가를 흔들어야 되고 쟤네들이 압력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거 멈추면 어떻게 되지?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 사회운동의 힘이고 비폭력 불법적 행동은 이제 거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벌어지죠. 한국에서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9.23 행진 직전에 이제 삼척 거기 터널 앞에다가 이제 그걸 막아놨었는데 사실 파급력은 없죠. 왜?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도 여러 번 시도는 됐었는데 한국은 그냥 요거 한번 뭐 했다, 뭐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러고 좀 끝나는 측면이 많은 것. 이게 다다다닥 이렇게 도미노처럼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벌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실 분들이 없어요. 제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또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이게 이제 퍼지지를 이제 못하는. 근데 이게 또 한국 운동의 한계이기도 한데 정말 활동가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연행되면 안 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사무가 많거든요. 그죠? 언제까지 보고서 내야 될 게 있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가 중심으로만 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운동 자체도 관료화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쟤네 누구야 하면서 뭔가를 막 휘둘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한국은 참 약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시도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아주 큰 트렌드였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 반란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뭐 남미, 뭐 등등등 한국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근데 또 한국도 의사들이 뭐 한노보연이라든가 뭐 되게 이제 의사들인데 그냥 의사 돈 안 벌고 이제 막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렇게 이제 싸우시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기후변화 과학의 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IPCC 참여하시는 과학자가 이제 주저자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가 이제 항상 암묵적인 과학의 성과를 정책이 이렇게 받아안고 반영하고 수용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경고를 하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하는 연구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해가 될 것이고 이건 너무나 이제 예측 가능한. 그래서 요거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였냐면은 연구 때려치자. 아무 의미 없다. 알 거는 우리 다 안다. 이거 관두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IPCC도 참여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실 박차고 나와 거리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고 이분은 안 잘렸는데 왜냐면은 뭐 정규직 교수님이라서 이분은 잘리셨어요. 좀 이런 또 안타까움이 또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뭔가 효과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한 이제 수단이기도 하죠. 또 아까 그 안드레아스 말럼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이라는 이제 책이 이게 아까 그 책보다 더 먼저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은 더 늦게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멸종 반란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서 기대도 있고 근데 뭔가 이 도덕적 평화주의의 뭔가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비폭력 불복종 행동이라도 그냥 뭐 잡혀가고 들려가고 사실 들려갈 때 기분 좋거든요. 막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다음에는 우리 막 V자를 그리면서 잡혀가자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제가 지금 90km가 넘어갔는데 저도 사지가 들려서 막 가거든요. 재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뭐 막 두드려 맞지도 않고 뭐 비건식 해달라고 그러면 또 비건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 폭력이 이 저항 폭력,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을 쓰면 안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폭력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속도를 내면 딱지를 떼요. 딱지를 받았는데 안 내면은 또 뭐가 부과가 되고
이게 폭력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차를 몰 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 폭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전두환 때도 박정희 때도 다 폭력은 나쁜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폭력을 독점하고. 근데 사회과학에서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영토 안에서 폭력을 독점한 조직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막 폭력을 막 휘두르자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폭력, 비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항 폭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자, 뭐 폭탄 터뜨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걔네들이 아파할 때 송유관을 망가뜨리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송유관을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건 아니지만 뭐 장비 갖고 와가지고서, 근데 송유관 같은 거가 사실 그냥 허허벌판에 막 송유관이 막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결 부위를 잘 따면은, 그죠? 막 이러면 이제 따지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몇십 년씩 살고 있어요. 운동을 우주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빵 살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성분들이 거의 다예요. 기후 운동도 사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그런지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민주노총에서 그 기후 정의로운 전환 교재를 만들면서 인터뷰를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산별로 지역마다 막 다니고 있는데, 제가 꼭 이제 성비는 좀 맞춰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달라요.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가. 그러니까 뭔가 이 뭐 개인적 실천에서부터 해서 뭔가 감각을 갖고 뭔가 이거는 문제야. 이 감각을 여성 노동자들은 갖고 있어요. 남성들은 그냥 뉴스에서 여기서 그렇다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잘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남성이지만 남자가 세상에 쓸데없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그냥 웃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송유관을 우리도 뭔가 열거나 파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독립에 대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의 문제, 식민 상태의 문제를 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락 폭탄을 만들고 뭐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사실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진중하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혹은 그냥 너무 이렇게 주류 이데올로기에 그냥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이던가, 순하게 수능을 하고 있는 거던가. 넘어갈게요. 뭐 이런 연구들, 통계들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기후 불복종 행동이 많은 데일수록 의식이 더 높아요. 한국이 의식이 안 높은 거가, 한국은 또 의식은 높아요. 국가 간 비교 보면은 한국이 왜 기후위기가 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뭐 화석 연료 때문이다. 한국이 점수 거의 1, 2등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근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수능은 잘 보잖아요. 수능은 잘 보는데 뭔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우는 거는 잘 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몸으로 하는 건 또 이게 안 되는, 이 한국 교육을 반영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뭐 기후위기 중요하다 뭐 해보면은 자기네들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많고, 한국은 요거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았죠.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뭐 다수가 요거 약간 사실 좀 조작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66%가 뭐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이건 미국에서 예일대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이 1,000명 넘는 성인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뭐냐면은 이제 이 얼마만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것, 그리고 기후 불복종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따라 봤더니 28%가 기후위기에 맞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직접 행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겠다. 17%는 나도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접해봐야지. 그러니까 옛날 80년대에도 화염병 날아다니는 걸 많이 봐야지 내가 화염병 던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이제 뭐 이런 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잘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이게 쉘 영국 런던 본부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서를 이제 해놔가지고서 이분들이 이제 연행이 됐는데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무죄가 선고가 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늘고 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축적이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재판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 한국 법 체계, 법 시스템이 몰라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들도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거죠.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후 변론 이런 거를 저희는 다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그때 썼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 검사들한테 지금 해외에서 이런 이렇게 되고 있고 비폭 불복종 행동은 이런 것이고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의 기회로 이제 삼고. 근데 예? 예, 예.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변호사들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말 이거는 뭔가 성과?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또 이게 대단한 나라인데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이게 A12라고 헤이그에 있는 이제 걔네 의회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지하도 이렇게 쫙 나와서 나오는 데인데 여기를 이제 막는 시위를 이게 자주 하는데 올해 9월에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이걸 막고 매일 가서 이걸 한 거예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연행이 됐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요구는 뭐였냐면은 그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하라였어요. 꿈쩍도 안 하다가 결국 이걸로 이제 통행이 막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이 지시가 이제 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또 막겠다. 근데 여기를 계속 그러니까 막 한 군데만 막 패는 것처럼 여기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자면은 그 뭐 어디죠? 서울 그 톨게이트 앞에 이제 들어놓는 이제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인류 역사에서 아까도 이제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상식이 된 거, 여성 참정권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에밀리 데이비슨 다 아시잖아요. 그 말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서도 시민권 운동 때 엄청나게 많은 이런 비폭력 불복종 행동이 벌어지고 이 미국 그 선조민들 또 거기 파이프라인 또 이제 결국 이제 막았고 한국 민주화도 사실은 비폭력은 아니었습니다. 87년 한국에서는 마치 이게 비폭력이었다고 586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화염병, 쇠파이프 다 날아다니고 엄청난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 586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이걸 마치 되게 미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 영화 서울의 봄인가?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야만적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혹은 우리만 지지하면은 다 이렇게 잘 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담론은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 변화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끈질기게 뭔가를 일상을 멈추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80년대 학생 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 되게 지지를 받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욕 엄청 먹고 아이 저 새끼들 또 저래 뭐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근데 끊임없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뭔가 이 말 자체를 살려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87년이 되고 어떤 기회가 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무슨 뭐 박종철 뭐 권인숙부터 해서 뭐 이제 이런 애들이 터터터 터지니까 여론이 이렇게 확 변하는 거죠. 사실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불행하게도 그게 무슨 정말 생상하기 힘든 기후 재난일 수도 있고
뭐 이태원, 뭐 세월호 합친 것보다 더한 참사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또막 그냥 막 하고 이제 연명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오버튼의 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주류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어떤 정책 뭐 담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식 정책,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뭐 국힘이나 좀 보수 쪽에서 하는 거,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제 주류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들. 조금 더 일로 가면은 에이 아니야 A가 아니라 그거 괜찮네.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게 되겠어. 뭐 그 끝으로 가면은 말도 안 돼. 뭐 그러니까 포스코 국유화 이런 거면은 사실 지금 이제 뭐 이런 데 가 있겠죠. 근데 운동이 뭐냐면 이거를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무슨 뭐 공장식 축산의 문제라든가 동물권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가 엄청 욕먹으면서였잖아요. 막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서 막 이건 폭력, 육식은 폭력입니다. 뭐 이제 이러고 사람들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때 밥 먹으러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은 받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이제 촉발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거를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옮기기 위해서는 아이고 죄송. 옮기기 위해서는 요쯤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옮겨지지가 않아요. 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귀에 인이 박으면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후 정의가 뭔지 어디 가서 설명하실 분 몇이나 돼요? 좀 계시겠다 여기는. 근데 그걸 딱 설명을 못 하더라도 많이 들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는 뭔지 알아요? 그냥 감으로 뭐 대충 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어떻게 정의해? 그럼 이건 민주주의야? 막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못 하거든요. 맨날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하는 거고 그 정도에서 뭔가가 합의가 혹은 상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 사실 뭐 이게 생태 사회주의든 기후위기 대응이든 공공적 재생에너지 확대든 이게 과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성장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야지 일자리도 늘고 뭐 사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거 그 뭐라 그러지 낙수 효과 사실 자본의 언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낙수 효과는 아니야 낙수 효과도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하고 완전히 다른 상상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걸 얘기를 할지 처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돼가 되겠지만 이 얘기가 계속 많이 돌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 이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운동인 거거든요. 그리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 뭐 사지가 들려가는 사람들은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걸 이제 옮겨가는 요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행동들이 있었고 제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제일 잘하는 거는 장애인하고 노동이에요. 이거 비폭력 불복종 행동이잖아요. 욕 엄청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불복종도 아니거든요. 이거 불법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그럼 장애인들이 뭐 저기 10개가 들어갈 거면은 기다려야지 그러면 문 닫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 아닌데 이게 불법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하지만 일상을 멈추잖아요. 관심을 집중시키잖아요. 손가락질은 당하지만 언제였어?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이준석하고 뭐 JTBC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있네. 손가락질 하다가도 잠깐만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아 이런 거였구나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더 커지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일상화가 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사실 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래도 노동운동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많이 관료화되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정규직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게 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 조직화하려고 하고 뭔가 노동법 2, 3조에 목숨 걸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걸 치고 나가니까 민주노총에서 그럼 너희 해 이럴 수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는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동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정도로 끝낼게요. 9시 5분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15분이 넘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